안 했었지 않았나요? 했어요. 했나요? 기술자와 원나잇 스탠드를 네, 하죠. 하려다가 말지 않았나요? 그 격렬하게 했어요, 그것도. 네. 아니, 격렬했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때. 났었어요? 네, 침 뱉고 난리가 났어요. 때리고 침 뱉고 막 그랬다 침도 그랬어요. 뱉었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좀 너무 왜? 인상이 좀 남아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아니. 탐독 저품격 독서 토론회 탐욕스러운 독자들 탐독 4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화. 4화가 시작됐는데 누가 벌써 녹화 시작 방금 했는데 누가 사탕을 먹으면서 시작해가지고 뭔 소리예요? 진짜. 누가 촬영하는데 사탕을 먹어? 죄송합니다. 아이, 누가 참. 사탕 소리를 내었는가? 네. 먹을 수 있죠. 도수님 꼰대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도수님. 저희 뭐 이제 좀 편해질 때 됐죠. 도수님이 당 떨어진 나이가 돼서 소리 안 내면서 먹겠습니다. 방금 소리 냈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먹을 수도 있죠. 오늘 지각할 뻔해가지고. 네. 너무 급하게 잠 오셨군요. 깨느라고. 네, 잠 깨느냐고. 사탕 먹는데.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4화 또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제 조금 뭔가 재미있게 또 편안하게 느끼면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조금 떨리거나 긴장하고 막 해서 입이 안 풀렸는데. 근데 저희 매화마다 이 얘기하는 거 알아요? 아니, 저는 매번 뭘. 네. 긴장하고 아직도 있는 긴장되세요? 중인데요. 왜? 아 제가 근데 그 전화 때도 이 말을 했었다고요? 네. 네. 기억이 없어요. 매번 할 때마다 근데 얘기해요. 제가 항상 전에보다 더 그래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이 얘기하면은 항상 튜나님이 또 맞아요 하면서 전보다는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계속 할 때마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한없이 가벼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저희가 계속 매 촬영마다 그래도 발전을 하고 맞아, 있다라는 디벨롭하고 있다. 긍정적인 네네. 네, 모습이니까요. 들으시는 좋은 분들은 뭐 쟤네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생각까지 할 수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안에서 되게 뭔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치열합니다. 잘하고 맞아요. 회의도 네. 주마다 하고 있고요. 맞아요. 누가 방금 돼지 목소리가 아니 누구야? 비웃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또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본 토크 하기 전에 일단 가볍게 저희가 가져온 이슈 토크들이 있는데. 또 네. 입을 풀어야 되니까. 이번 네. 풀어 봅시다. 네. 네. 오늘 그럼 뭐 누가 뭐 가져오셨죠?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저희가 회의하면서 나왔던 그렇죠.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할까? 아이디어를 이거 뺄 수가 카멘님이 없어가지고. 가져오셨잖아요. 왜 네. 카멘이 얘기 안 하세요? 맞아, 얘기해 주세요. 아니 뭔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괜히 끼어들어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껴 그냥 주세요. 칙칙 간만에 들어오세요. 도수님의 지분을 높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니, 지금 그거잖아요. 내가 그거 뺏었나? 아니. 3, 4위전 하는 거예요. 이게 3, 4위전. 네. 전 사위 하고 싶은데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래도 카메님이 그래도 네, 가져오신 분이 발의하셨으니까 네. 한번 일단 지금 근래에 넷플릭스에서 네모바지 스폰지밥 관련으로 영상이 너무 싫어하는 목소리예요. 왜요? 애니메이션 이제 넷플릭스 나왔어요. 올라왔어요? 없는데? 요즘 올라왔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정확히는 그 다람쥐 캐릭터가 있던데 다람이. 예, 태권도 그 하는 다람이. 다람쥐 캐릭터에 대한 약간 서브컬처처럼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단편으로 해서 봤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거기서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뚱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배가 다리. 뭔지 봐. 뭐 좋게 말하면은 진짜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바보 같은 친구가 무능한 있죠. 지식은 우정을 대신할 수 없어. 그 아, 명대사를 명대사. 명단 해결하죠 그거. 네. 그 명대사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캐릭터 네. 징징이 아. 참 거의 사회 부적응자의 약간 진짜 쓸데없는 저질 몽개그와 진짜 방망 뜨는 텐션으로 촐싹 맞은 캐릭터죠. 이런 캐릭터들 보다 보니까 문득 생각났습니다. 무능하지만 사람들을 잘 챙기는 상사 대 유능하지만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독설가 상사. 상사로 뚱이를 두느냐, 징징이를 징징을 두느냐. 그냥 심플하게 그 생각을 해볼까요? 네. 근데 진징이가 일단은 그러면은 유능했었나요? 근데 기억이 잘 사실 나네. 아니 저는 이거 얘기하시면서 징징이 뭐 촐싹 맞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걸 그럼 저는 스펀지밥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스펀지밥 매니아거든요. 네. 여기서 징징이는 되게 고상하고. 인텔리해요. 네. 맞아요. 인텔리하고 고상하고. 일도 무겁고. 잘해서 그 네. 집게리아 버거의 거기 매니저예요. 네, 항상 진지하게 일을 하긴 하죠. 근데 이제 스폰지밥이랑 뚱이가 와가지고 다 판쳐놓고 그래서 막 화내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진징이는 매니저지만 그 스펀지밥은 오너 셰프예요.
네? 틀린 말은 아니긴 하네요. 오너 셰프예요. 맞긴 해요. 맞아요? 요리를 스폰지밥 혼자밖에 없으니까 스폰지밥이- 오늘 셰프기도 하죠. 스폰지밥은 안성기 셰프예요. 그래 진짜 혼자 하니까. 네. 스폰지밥도 유능합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스폰지밥 얘기하자는 건 아니니까. 아, 예, 세계에서 일단. 유일하게 그 버거 이름이 뭐였죠? 그 수세미 얘기하지 마세요. 수세미라니. 스폰지밥 수세미 아니에요. 수세미 맞지. 근데 그 징징이가 생각보다 되게 이성적이고 네. 아 그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당하는 역할로 많이 나오는데 네. 징징이가 상사였다면 아니면 뭐 뚱이가 상사였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 말씀대로 무능하지만 사람들을 잘 챙기는 상사, 아우. 아니면 유능하지만 자신만의 어떤 그런 기조가 있는 그런 독설가 상사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주제를 낸 제 입장에서는 네. 그냥 능력 있는 상사 밑이 편해요. 아니 능력이 나한테 있다가 나한테 있어도. 조금 독설을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리더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상사라고 하면은 앞에서 끌고 가줄 수 있는, 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지시할 수 있을 만한 역량도 있고. 네, 역량은 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인테리가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뭐 나름대로 음악도 할 줄 알고요, 그림도 악기도 그리고. 하고 그림도 그리고 네. 참 여러 가지 다재다능해요. 네. 근데 좀 캐릭터가 좀 이상하게 나오긴 하지만 맞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캐릭터라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일할 때 뭔가 그러면은 앞에서 어딜 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본인의 주관이 정확히 있는 상사라면은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차라리 맞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뚱이 같은 경우에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유유부단할 거예요, 이건. 여기로 갈까? 아, 저기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저기? 저는 그거 진짜 못 참거든요. 그래서 저는 뚱이 같은 상사다 하면은 제가 판을 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징징이 같은 상사. 근데 좀 근데 저는- 사람을 대신 무능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잘 독려하고 아유 그래도 네. 우리 잘 하자 이거 이렇게 됐지만 네. 해서 이렇게 하는 말 좋게 이쁘게 해주는 상사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능력이 없을 뿐이지. 네. 아유 그래도 우리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잘 해보자. 아유 이거라도 좀 먹으면서 사이가 해. 만만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보자.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그 뭐 징징이를 표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징징이 밑에 스펀지밥 한 명밖에 없잖아요. 네네. 네. 스펀지밥은 사실 좀 유능하긴 하지만 조금 멍청한 그런 캐릭터죠. 아, 네. 네. 근데 그 사람 밑에 만약에 유능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티격태격이 안 될 수 있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 상사도 유능하고 부하 직원도 유능하면은 다투고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판이 깨져요. 하지만은 조금 이제 내가 조금 상사가 무능할지라도 아랫사람의 의견을 좀 수용한다고 하면은 그 아랫사람들이 좀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이걸 더 잘 돋보일 수용하면서 수 있게 그렇죠. 한다. 오히려 약간 이제 그 콜라보레이션을 아, 본인이 잡아먹겠다. 아니 근데 그 가- 잡아먹을 수도 잡아먹는 있죠. 건 아니 아니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 왜냐면 지금 튜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사가 무능하다고 할지라도 상사가 능력과는 별개로 사회 그 회사에서 주는 분위기가 그거와는 반대로 안온하다면 네. 그 부하 직원들이 느끼는 그 어떤 그 안온함이 그 회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능력과는 별개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회사가 안정돼 가고 있는 그러면 건 이제 능력밖이거든요. 모찌님은 네. 뚱이 같은 상사인가요? 저는 유능하지만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독설가 상사가 뭔가요?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왜요? 무능은 못 참아요. 무능 못 찾는다고? 네. 어. 왜냐면 내가 유능하지 않거든. 근데 유능한 사람 나는 그래서 아.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렇다면 무능과 무능이 만나면 완전 이게 뭐죠 지금? 근데 약간 이거는 좀 갈리는 게 폭력이 있냐 없냐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폭력이요? 폭력. 포용. 톨러런스 네. 네. 때리는 게 아니라 폭력. 바이러스 말고요. 물론 폭력도 좀 똥이가 더 쌀 것 같긴 한데 아 잘못 들었어. 폭력이 네. 있어. 네. 아무튼 폭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그 집단 지성이 네. 개인의 지성보다 항상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사람의 그런 이제 의견 같은 것들을 수렴을 해주고 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본인의 그 능력을 더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만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네. 그 팀 단위는 그 팀 단위로 그 설명을 했었을 때 그 팀은 굉장히 잘 굴러갈 것이다. 도스님은 어떤 타입이에요? 너무 조용해서. 누가 더 좋아요 상사? 저는 일단 제가 상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내가 하늘을 위해 서겠다. 그러진 않고 일단 계산하겠습니다. 상사로서는 뚱이 같은 상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아까 전에
유유부단하다고 얘기를 잠깐 해주셨었는데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무능한 거잖아요. 네네. 어쩌면 이제 포용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좀 잘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오히려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는 걸 포인트로 잡아보면은 네. 이제 방향이 여러 개임에도 불구하고 한 방향만 고집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 그럼 오히려 이제 분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 같은 팀에 내에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둘 다 해결책인데 네. 이제 한쪽만 고집하다 보니까 너희들은 아니야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걸 해버리기 때문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화보다는 협력을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여기서 다시 그렇게 갈라지는 네, 거군요. 네, 1화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역시 협력을 도스야. 좀 더 현명하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톨로런스, 그 포용력이 있는 네. 그 조금은 무능하더라도 그 무능함이 어쩌면 무능이라고 비춰지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는 포용력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다. 네. 어.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럼 저도 이쪽으로 좀 생각이 바뀌어요. 네. 뚱이는 그래도 네. 포용력이 있는 친구거든. 똥이가 네. 그리고 더 귀엽게 생겼어요. 맞죠. 그건 맞지. 맞죠. 그리고 그런 맞죠. 성격을 가진 분들이 또 좀 귀여워. 귀염상이야. 네. 상사인데 약간 좀 이렇게 멜빵하고. 네. 아 동글동글해요. 정준하 과장 느낌. 점점 뇌가 좀 맞네. 안 그거 생각보다 끌리는데. 없습니다. 출근해서 오늘 뭐 하죠? 근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은 게 네.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도 좀 갈리는 것 같은 그죠. 게 내가 아.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만약 내가 네. 내 일만 하고 싶고 그냥 워라밸을 되게 중시하는 중요시한다. 약간 그런 사람이면은 징징이 같은 상사 나쁘지 않아요. 맥곡동님이 정확하니까. 네. 아니 그런 것도 있고 항상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제시를 해줄 수는 있으니까. 왜냐면 내가 딱히 머리 아프게 그 방향을 고민을 할 이유는 없죠.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면 되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그 니즈가 있고 방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의 의견을 어필을 했었을 때 항상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면은 쳐내는 그런 징징이 같은 상사보다는 뚱이처럼 좋은 아이디어인 걸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수용을 또 적극적으로 해주는 상사면은 오히려 더 그쪽이 더 선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뭐 정준하 같은 지금 과장이거나 네. 이런 사람이면은 약간 그 납득은 되긴 해요. 근데 일단 제 개념은 그 혹시 유재중 교수였나요? 그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유현준 교수. 유현준 교수. 네, 유현준 네. 교수님. 그 유현중 교수가 인터뷰한 게 하나 있는데 네. 회사에서 직원들이 워라밸을 회사에 요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때 유현중 교수가 한 문장이 전 참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상사 또는 대표가 무능하거나 후져서다. 아, 근데 그러니까 진짜 맞는 말이야. 이게 윗사람이 그러니까 내 윗사람이 진짜 따를만 하고 저 사람한테 배울 만한 게 있으면 내가 워라밸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일을 배우고 어떻게 더 무언가를 얻어갈까. 얻을 게 없으니까 워라밸을 얘기하는 거구나. 네. 그렇죠. 아,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나서 좀 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제를 좀 가져오면서도 징징이에 저는 좀 여전히 꽂혀 있는 편이거든요. 닮으신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배울 점이 배울 있고 점이 없고. 있고. 네. 외모도 뭐 네? 좀 준수하게. 네. 아니 그럼 또 사실 그런 말 따지면은 뚱이 같은 상사에서도 되게 배울 점이 많아요. 어떤 왜냐면은 사실 이제 저희가 좀 살면서 남의 의견을 수용하기보다는 내가 맞다 쪽에서 좀 고착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나보다 상사하면은 보통 나보다 나이가 많기 마련인데 아니 어떻게 저 나이까지 이렇게 사시면서도 아직까지도 저렇게 폭력과 수용력을 유지를 하고 있지? 저 마인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량도 중요하지만 리더십, 부드러운 카리스마 같은 그런 리더십 같은 것도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서 첨언을 해보자면 그 나이가 됐고 그런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포용력이 오히려 생겼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칫 첫인상은 무능해 보여도 계속 지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능력은 조금 떨어질지언정 이 주변을 아우르는 능력은 뛰어날 수도 있다.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뚱이의 명대사. 네. 지식은 우정을 대신할 수 없어. 그거는 너무 명대사인데. 근데 그러니까 뚱이라는 캐릭터를 보면은 이게 한 번씩 되게 멍청하게 하지만 네. 그 한 번 그 한 방에 한 방에 킥이 맞아요. 있어요. 그 한 방 한 방 가벼운 있어. 행동 안에 어떤 본질이 들어 있어요. 맞아요. 항상 본질을 꿰뚫는 네. 것은 뚱이었거든. 맞아요. 네. 근데 확실히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배울 점은
양쪽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죠. 간에 그래도 상황이 내가 선호하는 거는 뭐 이런 네.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약간 이것도 밸런스 네. 게임 같은 느낌이긴 그럼- 해서 근데 이제 배운다면은 징징이는 이제 좀 항상 부드럽게 알려주진 않겠죠. 네, 독설가 엄청 캐릭터니까. 까칠하겠죠. 그것도 아직 할 줄 몰라? 아직도 네가 몇 년 차인데 그걸 몰라? 약간 저기 이런 그만해 느낌이겠죠. 주세요. PTSD 오니까 진짜 예시를 들지 말아주세요. 예시가 너무 리얼한데요. 너무 지금 저 주말인데 되게 PTSD 왔어요. 왜 그래요?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그 약간 좀 뭔가 그 케바케긴 하지만 아. 본인도 사실 그걸 할 줄 모르는데 그 모르는 것을 이게 오픈을 하면은 쪽팔리니까 그 약간 그냥 꽃만 주고 가더라고. 그래서 아. 남한테 그런 경우 많죠. 얘 이거 알려줘 하고 그냥 하고 가더라고. 아,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너무 그게 세게 와가지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뭘까요? 네, 다음 주제. 네. 네, 다음 주제는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네네. 네. 이게 좀 약간 요즘 밸런스 게임에 좀 꽂혀 있어서 네. 이 주제가 너무 재밌어 보여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내 애인이 내 애인. 아싸였으면 좋겠는지 인싸였으면 좋겠는지. 아, 이게 무슨 이거- 말인가요? 어렵죠? 와. 딱 봐도 그냥 어렵죠. 네. 그 일단은 좀 극단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한번 네. 얘기해 볼까요? 일단적으로 한번 아. 예시를 한번 들어주시죠. 일단 예시를 좀 들면은 내 여자친구, 그러니까 전 남자니까 내 네. 여자친구가 인싸였으면 어느 정도까지 인싸냐면은 개집이 일단은 파티 그 정도까지 생각하셔도 되긴 아, 하는데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사친만 있는 게 아니고 남사친, 이성 친구까지 있는 게 기준이고 일주일에 약간 이제 두세 번? 한 세네 번 정도는 항상 약속이 있고 주말에는 항상 술 약속이 있고 약간 이렇게 좀 기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싸면은 일단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집에 가는 걸 선호하고 그 데이트를 할 때 멀리 나가는 게 싫고 항상 집 근처에서 그냥 좀 돌아다니는 식으로만 데이트를 하는 걸 선호해요. 그리고 아싸는 내가 어떤 다른 스케줄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죠. 아 그렇죠. 네네. 네. 그래요? 보통 우리 뭐 춘천 가자라고 하면은 뭐 네. 이제 춘천에 뭐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네. 모임에 대해서 왜 그거 왜 해? 뭐 그렇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아. 아싸가 아닌데 네. 뭐 나의 삶을 이해를 못 해줄 수 있죠. 나의 어떤 그 패턴을 이해하는 그런 게 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뭔가 아싸에 대해서도 편견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인싸도 사실 편견적인 극단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싸도 그냥 사실 좋은 게 극단적으로. 아니에요. 아니면은 이건 어때요? 아싸면은 사실 이제 연락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하고만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연락을 하니까 집착을 한다? 집착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친구들이랑 미절이에요. 봐봐. 그러니까 나는 친구들이랑 놀 수 갑자기. 있는데 놀다 보면은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는 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20분 정도 답장 안 했다고 토하죠. 이게 근데 네. 20대 초중반의 그 오. 친구들의 연애를 지금 듣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거쳐왔던 일들을 조금 상기시켜 보면은 20대 초중반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네. 네, 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떠셨어요? 일단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보통 인싸 여자친구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가정을 네. 했었을 때 네. 얘가 술 약속을 가면은 이게 불안해요? 연락이 안 될 것 같은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야? 그런 느낌이죠. 불안 오브 불안인데. 불안 오브 불안이야.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이성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술을 마시는데 새벽 1시인데도 연락이 한 통도 없다. 아. 근데 이제 왜 연락을 안 해라고 하면은 나 너 친구들이랑 논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또 그 뭐 집착을 해? 약간 이렇게 해버리면은 약간 이제 거기에 더 스트레스가 더 많이 좀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차라리 아싸가 낫지 않을까? 네. 아싸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로 그 나를 옥죄어 오고 네. 근데 나의 그것도 일상을 나의 일상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 어렵네요, 진짜. 아니, 그러면은 본인 주제 가져왔어요. 아니 저도 고민하려고 가져온 거죠. 이게 밸런스 게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정답은 그래도 없잖아요. 그래도 네. 좀 아싸가 오히려 조금 더 낫다. 저는 조금 더 아싸가 낫지 그냥 만약에 않을까요? 골라보자면 네. 그 카메님은 어떠세요? 아니 진짜 고민이 되는데 저는 그래도 아싸보다는 인싸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견해인데 저한테 집착하는 게 저는 더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럽지. 그렇죠. 이게 나는 너 하나밖에 없어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그게 더 심화되는 심화 수업인데요? 나중에 되면 인생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결혼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밸런스라면 연애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까지 생각을 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인생은 네. 인생은 하나로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제 연애를 하는데 연애의 목적이 결혼은 아니지만 그것도 나는 있죠. 평생토록 누군가를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네. 명이든. 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간섭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간섭이 싫으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얘기하시는 아니,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요. 혼자 본인도 살겠다 얘기다. 꼬이셔서. 뭐, 아무튼 그래서 네. 네. 아니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일단 저의 기준은 무조건 그거예요. 나한테 너무 집착하는 거는 네. 그거는 결혼이어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결혼이어도 그렇게 집착하는 건 남자든 여자든 의처증이든 우부증이든 네. 이렇게 심화가 돼버리는 거고 네. 연애 때는 거의 스토킹인 거죠. 그럴 때는 그거는 도무지 저는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인싸여서 내가 그냥 그래 그런가 그래 보다 술 하고 먹어라. 뭐 남자 있는 거 다 아는데 술 먹어라 이렇게. 그냥 내가 좀 소갈이 하고 말지. 그런 느낌. 그거를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게 인싸는 나한테 좀 상처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싸도 나름 또 그것도 상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집착을 그게 더 하는 크다는 게 얘기예요. 어? 아싸가 저한테 주는 이 게 더 크다는 사람은 거예요. 이 사람이다. 이분은 그게 더 낫다. 그러니까 집착을 이렇게 받는 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상상이 잘안 왜 돼가지고. 나는 너한테 이렇게 신경 썼는데 너는 왜 나한테 신경 안 써줘? 막 울어 막 아 울면서 막 읍소해 막. 어, 너는 난 너밖에 바라보지 와 않는데. 본인은 너는- 그런 적이 없군요. 그것도 너무 찢어지는데. 너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싸는 결국에는 바람나가지고 나를 이제 버리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아니 거예요. 그런 고민도 되긴 하죠 당연히. 제가 근데 이제 미치겠네. 이 모든 것은 밸런스 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네. 더 치우쳐져 있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거라서. 그렇죠, 본인 그렇죠. 기준으로 뭔가 네. 더 하는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도스님은 어떠세요? 일단 그 전에 네. 지금 분명 그냥 제가 처음에 이 주제를 들렸을 때는 그냥 남반구와 북반구에 있는 한 나라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남극과 북극으로 점점 완전 그렇게 된다. 네, 점점 극단으로 가가지고 지금 자꾸 이건가 저건가 자꾸 바뀌거든요. 근데 왜냐면 근데 내가 이쪽으로 치우쳐지려면 자꾸 저쪽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극과 극은 통해요 또. 네.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책의 주제와 있다 할 얘기와 많이 맞닿아 있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딱 처음 받았던 느낌 그대로면은 저는 아싸가 좀 더 편합니다. 왜요? 왜냐면은 일단은 제가 아싸여서 저도 아. 인싸면은 따라다녀야 됩니다. 맞네. 같이 하려면 뭔가 만약 해야 도스는 되는데 친구 없으시잖아. 친구가 없다기보다는 집에서 친구들과 원거리로 소통을 하죠. 아. 도수 친구 많지 않나요? 그러게요. 윈도우들이 몇 갠데. 지금 친구 많습니다. 그 게임 캐릭터,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말고 게임 같이 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친구들. 어쨌든 그렇긴 한데 아싸는 이제 나가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피곤해지거든요. 몸이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 조절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랑 만나려면 저는 아싸는 아싸끼리 만나는 게 서로 마음이 편하긴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 성향에 따라서 또 생각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네. 저 반대로 저는 조금 약간 아싸 인싸 따지면 저는 인싸인 편이잖아요. 네. 그래도 저도 도스님이랑 같이 내 이성 친구가 네. 아싸인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도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저도 좀 아싸가 차라리 낫다. 차라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저는 아싸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훨씬까지 네, 네. 어떤 점이 특히 좋으실까요? 일단 집에만 있다는 거. 언제든 데려갈 수 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인싸이기 때문에 아싸가 편하다는 얘기죠 이거. 약간 간택을 그리고 하는 건가요? 내가 어떤 인싸적인 그 모임에 나가서 이러고 있을 때 네. 아싸인 여자친구가 좀 힘들어할 수는 있죠. 네. 하지만 용서를 구하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내 인싸이 내 여자친구가 인싸야. 제가 뭘 들은 거지 방금?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불안해하는 마음이 너무 아니, 싫다는 이게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제 밖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혹시 이제 연인이 이제 어디 또 나가서 뭔가 무슨 행동가 무슨 일이 있을까 뭔가 사건 사고가 있진 않을까 걱정하는 것보다는 집에 있으니까 그래도 안전하겠지 뭐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편안함을 느낀다는 그런 걸까요? 그렇다는 거죠. 인싸가 인싸 만나는 게 힘든 거군요. 네, 이거는. 네, 네.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무찌님이 그 각 상황에 맞는 거를 딱 하고 싶다는 그런 맞아요. 느낌 들어요. 파티일 때는 파티를 즐기고 싶고 집에 있을 때는 휴식을 즐기고 싶으니까 그거에 맞는 사람들과 이제 하는 게 좋으니까 아니, 나는 근데 연인으로서는 이게 좋다. 내 연인이랑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하더라도 내 네.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휴식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휴식적인 느낌으로 가자면 아싸가 더 나은 것 같다 이거죠. 되게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좀 마음이 뭔가 너무 상투적인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지금 솔직히. 저는 좀 마음이 뭐가? 바뀐 게 네. 인싸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드는 게 갑자기요? 또? 그러니까 계속 바뀔 수 지금까지 있잖아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싸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아니, 답답보단 갑갑. 아. 왜냐면은 그러니까 나도 사실 좀 놀러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했었던 약간 그런 아. 아싸의 캐릭터는 뭐 하자고 하면은 이러고 안 해요. 뭐 그러니까 여행을 가자 했었을 때도 여행을 별로 좀 가기 싫어하는 그런 뉘앙스가 풀풀 풍기고 뭐 어디 놀러 가자고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약간 어딘가 멀리 떠나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제 친구 중에서 약간 아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랑 뭐 어디 놀러 가려고 하면은 막 너무 부정적이야. 아니 근데 왜 저희 도수님 보면서 얘기하세요? 네. 저는 어디 가자고 했을 때 저희가 가장 맨 처음에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어디 가고 싶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적극적이지 않다. 적극성? 적극성. 어떤 데이트를 할 때 적극성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놀러 가자고 했을 때 그럼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막 해줬으면은 나도 신나고 덩달아 신나고 와, 재밌게 좋을 것 그렇게 해서 같은데. 재밌게 인사 여자친구랑 놀고 이제 데이트가 끝나고 오빠 조심히 들어가. 나 또 모임 있어가지고 지금 새벽 2시네. 나 또 모임 있어.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게 괜찮다는 얘기죠. 아니 갑자기 왜 자기가 아싸를 골랐다고 인싸이냐? 아니 그거 얘기해 보시는 아니, 거예요. 인싸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인싸도 사람이에요. 체력이 무한되진 않아요. 뭐 체력 문제는 아니고 이게 뭐 어쨌든 성향 그렇게 문제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면 아싸는 오빠 불 켜지 마. 나 어두운 게 좋아 이러면서 맨날 집에서 안 나오고 집에서 안 나오고 히키코모리처럼. 히키코모리 마냥. 날 절대 밖으로 불러내지 마. 아무튼 뭐 성향 차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생각이 좀 바뀌셨다. 아까 어. 인싸도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오프닝 토크로 이 주제를 얘기를 한 게 어떻게 보면 본 토크랑도 좀 연관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렇죠. 네, 본 토크에도 캐릭터들이 그래요. 네. 오늘 가져온 책은 좀 약간 연애와 관련된 책이거든요. 연애와 관련됐으면서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인. 너무 철학적이죠. 네, 사실. 철학적인. 굉장히 난해한. 저희가 2분 다 풀렸으니까 오늘 본 토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왜냐면 지금 딱 넘어가기 좋은 것 같아. 지금이 이 진짜 타이밍이죠. 맞아. 이 타이밍에 아. 지금 이 기세를 몰아서 우리가 오늘 가지고 온 책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정된 도서는 오늘 도스님이 선정하신 책이 책 지정 도서가 됐기 때문에 네. 선정 이유도 도스님이 말씀해주시고 원래 저희가 책 소개도 도스님이 하시죠. 네. 고정이시죠? 오늘은 계속 도스님의 목소리로 본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의 제목을 듣거나 보고 있으면 혹시 나도 읽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면 유명한 책들을 읽어둬야 하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겨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냥 끌리지 않는 책을 억지로 읽는 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어서 마음이 동하면 읽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대하느냐가 마음을 가볍기도 하고 무겁게 하기도 하는데요.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이야기하는 이 책.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선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책 소개에 앞서서 또 작가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분은 밀란 쿤데라, 이제 1929년 4월 1일생이시고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태생이라고 하네요. 1975년에 프랑스로 망명을 했었고요. 작가가 공산주의 당원으로 활동을 했었던 전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프라하의 보험 사건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이 책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 외에도 농담, 무의미의 축제라는 책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책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책은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토마시, 테레자, 사비나, 프란츠 이렇게 4명의 인물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토마시와 테레자 그리고 사비나와 프란츠 이 둘이 서로 대조되는 듯한 사랑관념을 보여주면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거나 서로 멀어져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이러한 이야기들로 화자는 삶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랑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불륜의 이야기가 많아서 상당히 좀 놀랐었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불륜 사랑입니까?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죄입니다. 법적으로 저도 죄입니다. 사실 불륜도 사랑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읽고 가장 먼저 꺼낸 얘기가 불륜이고 그리고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그리고 이렇게 뭔가 불륜을 옹호하는 듯한 말들을 하고 있는 저희 이 저품격 독서 토론에
저는 이제 불륜을 옹호하는 건 아닌데 저도 당연히 아니죠. 요즘 트렌드 자체가 그 개인주의잖아요. 요즘 그렇죠. 트렌드는 남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고 나는 내가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불륜이 어떠냐 저떠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네. 책에서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자꾸 이 주인공은 다른 여자들과 밤을 보내잖아요. 그 네. 토마시요? 토마시요. 토마스는 약간 이제 그 토마스로 이제 번역하는 것도 있어요. 토마시. 네, 토마시가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독자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그런 소설을 썼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라는 게 깊은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다. 근데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가벼운 건 무조건 뭐 그냥 그렇고 안 좋은 거고 무거운 것만이 좋은 거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더 사유를 해주기 위해서 네. 이런 장치를 쓴 것 같은데 사실 이걸 가지고 불륜이 좋냐 아니냐라는 주제를 꺼내는 저희가 참 대단한 것 같고요. 역시 가벼울 수밖에 없는 네. 우리의 모임. 저희의 가벼움을 저 어떻게 숨길 수가 없네요. 저도 사실은 이 질문을 가장 하고 싶었어요. 불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불륜 전문가 도스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전문가셨어요? 그 반대 전문가라고 해주시면 좋겠네요. 반대 전문가. 불륜 당하는 전문가. 안 되는 맞네요. 그 드라마 보면 항상 당하는 사람 있는 네가- 거잖아요. 여보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도스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닉네임이 뒤에 하나 더 있죠. 뭔가요? 저도 도스 모르겠네. 토마스라고 아, 불륜 전문가시거든요. 네. 아, 맞습니다. 불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 사실 책 제목만 보면은 되게 철학적인 내용들이 가득할 것만 같은 책이라서 읽을 때 되게 무거운 주제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죠. 철학적인 네, 얘기가. 내용을 안에 보면은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지만 이제 펼쳐 보니까 와우. 그 불륜들이- 기본 서사는 네. 어떤 그 불륜의 스토리다. 네. 결국은 맞죠. 한없이 네. 가벼운 사람들의 이제 연애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제 생각과 너무 다른데요? 라고 읽다가 좀 더 이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가볍지가 않고 무겁구나라는 걸 그래서 느꼈거든요. 그 도수님은 그래서 저희에게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런 이유로 네. 되게 읽기 어려웠어요. 음. 왜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막 니체 나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엔 조금 어려웠는데 네. 모든 책들이 처음에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어쨌든 저희는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처음에 읽는 거는 그걸 뚫고 나가는 거는 얼음을 깨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잘 버텼는데 네. 중간에서부터 그 프라하의 봄 그리고 이제 체코의 역사 그 관련된 그 앞뒤 전후의 어떤 역사들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읽다 보니까 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그 중간중간에 말씀하셨던 막 불륜 나오고 뭐 거울 앞에서 옷을 벗고 충절 모자를 쓰고 그런 장면들을 저는 되게 그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힘들었던 나의 마음을 좀 적셔주면서 그러니까 불륜이 적셔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런 이야기가 네. 그냥 마냥 어렵고 그런 힘들었던 이 책을 읽으면서 힘들었던 나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면서 계속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강약 조절이 되게 좋았던 책이다. 읽기는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책장을 덮을 때는 이래서 사람들이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선호하는구나, 많이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네,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 네. 쿤데라 씨의 이제 책을 처음 이제 접해 봤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메타포 그리고 은유적 표현 이런 것을 정말 잘 쓰시는 작가라고 느꼈던 포인트가 아까 나왔던 그 중산모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 작중 내용에 따지면은 이제 항상 토마스를 기다리는 이제 그 이름이 뭐였죠? 그 테레자, 아니죠? 그 사비나요. 사비나. 네. 사비나. 사비나는 항상 이제 토마스를 이제 토마시를 이제 기다리면서 속옷 차림에 하지만 중산모를 이제 쓰고 이제 기다린단 말이에요. 참고로 여기서 이제 다 모르시는 이제 독자분들께 이제 좀 첨언을 해드리면은 중산모는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일하게 받았던 유산이거든요. 근데 이 중산모와 속옷의 중산모 차림이 굉장히 좀 특이한 차림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사실 이제 토마시는 이 부분을 되게 좀 좋아했었던 부분이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항상 이제 집안을 좀 돌아다닐 때 입었던 약간 그런 좀 원초적인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자라는 개념은 이제 나갔었을 때 최종적으로 옷을 다 빼입고 그 다음에 신발도 신고 마지막에 이제 모자를 신는 가장 최종적인 그런 이제 의류의 개념인데 이 부분은 또 의식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초적인 그 차림에
최종적인 의식적인 그 모자를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 굉장히 그 사회 지배 계층 상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계층을 의미하면서도 가장 최상의 계층을 의미하는 것을 동시에 그렇게 좀 나타내면서 결국에는 토마시가 이제 그 모자를 벗기잖아요. 그러면서 남자로 하여금 이게 내가 그 신분 상승에 대한 그런 쾌락을 좀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이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조금 곰곰이 씹으니까 이 사람 이 밀란 쿤데라는 사람은 천재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저는 희열을 느꼈거든요. 근데 약간 그 친구가 처음에 약간 미술을 하시던 그런 친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산주의 그런 개념 때문에 사실 그분은 좀 피카소 되게 좋아해서 피카소 그리고 싶었는데 피카소처럼 입체주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공산주의 그 체제가 들어오면서 그 완전 그 사실주의 현실적인 그런 사진 그림만 이제 그리게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 친구 이름이 그 프란츠 프란츠의 여자친구 이름이 뭐였죠? 클로린든가? 사비나 얘기인가요? 사비나. 사비나 이름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나. 이게 이름들이 참 어려워요 생각보다. 저는 계속 사바나라고 익혀가지고 그렇죠. 너무 집중이 안 됐어요. 왠지 열정적일 것 같은 네. 이름이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빰바이아라서. 참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 편이어서. 근데 원래 그 해외 이름들은 좀 읽기가 힘들어요. 네, 아무튼 이 사비나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억압을 받으면서 사실 사비나는 작중에서 굉장히 가벼운 오히려 전 토마시보다 더 가벼운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배신의 했거든요. 아이콘이잖아요. 배신의 그래서, 아이콘이지. 네, 네. 그렇죠. 사실 토마시는 결국에는 이제 테레사를 선택을 하면서 이제 가벼움을 이제 좀 최대한 억누르면서 이제 무거움을 선택을 한 케이스고, 그다음에 이제 사비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가벼움을 좀 추구를 했었던 그런 이제 성향을 가졌던 캐릭터인데, 이런 캐릭터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회 체제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체제에 대해서 그런 불만을 그런 표현을 항상 표현을 하고 싶었던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속옷 차림에 이제 모자를 쓰는 걸로 그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사비나가 결국엔 미국에 가서 성공을 하잖아요. 화가로서.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미국은 나의 어떤 이런 직업적인 활동을 하기 너무 좋고 너무 해방이 돼 있고 자유다. 근데 어딘가 모르게 나는 그 외의 것들에게는 너무 불편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는 그 인물도 한계 극복을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덴티티를 조금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게 쿤데라가 결국에는 이제 공산주의 체제에서 이제 민주주의 체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프랑스를 결국 망명을 하면서 느꼈던 그 혼란이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쿤데라가 그 뭐 공산주의 당에도 들어갔다가 네. 뭐 당을 왔다 갔다 했다면서요. 근데 맞아요. 여기저기서 다 팽당하고 좀 약간 타이밍이 안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저기 팽당하고 있다가 뭐야? 그럼 나 프랑스 갈래. 프랑스 가서 얼마 안 있다가 1988년인가 그때 이제 체코가 민주화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때는 이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냥 아예 프랑스에서 계속 그냥 쭉 네. 이렇게 살게 되는데 카멘님은 좀 어떻게 읽으셨어요? 어떤 포인트로 좀 이 책을 좀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매번 여러분들하고 매번 다른 느낌으로 제가 읽고 있는 또 뭐가 느낌이라. 달라? 저희 3년간은 항상 달라요. 네. 아니 저는 이게 생각보다 저는 쉽게 읽었거든요. 네. 이 책을. 네. 아니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책이에요. 이런 책들이. 이 책에서 일단 도입 부분 같은 것들을 제가 봤던 옛날 지금 책들, 그 고전이라고 해야겠죠 이제는. 네. 이런 책들이 대부분 이렇게 시작해요. 뭔가 무거운 듯이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전부가 아닌, 이거는 약간 설명용으로 잠깐 얘기해 주는 거고,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멋진 신세계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 도입 부분은 이게 뭔 소리야 라는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게 대부분인데, 근데 이게 보다 보면은 확실히 그럼 약간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같이 가져왔나 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금 우리 모찌님이 얘기했던 본인이 일단 처음에 도입 부부가 좀 이렇다가 뒤에서 조금씩 약간 건드려주는 이런 카타르시스가 있어서 볼 수 맞아요. 있었다. 음. 근데 이것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이런 책들을 접하는 게 드물으셨던 분들. 저는 근데 그 카뮤님이 쉽게 읽었다고 했을 때 좀 재수 없었죠.
아니 잠깐만 그 어디에서 정답이구나. 아니 표정이 그랬어. 아니 정답이었구나 이게. 아니, 자주했는데 그 못진 제가 표정이 좀 그 아이고야. 말을 안 쓰려고 계속 지금 돌려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걸 딱 캐치를 잘했죠? 얼굴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고 있어. 아니 왜 재수 없을까? 아니 왜 재수 없을까가 아니라 왜 이제 재수 없을까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느껴졌냐면,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들었냐면, 아 저 사람은 이 책을 쉽게 읽었다 이거지. 아 그러면 이 책을 제대로 못 읽은 거네. 이렇게 가는 건가요? 왜냐면 아니 굉장히 니체 나오고 뭐 이렇게 철학적인 문제들을 네. 다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읽었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철학적인 것을 꿰뚫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뭘 이해했기 이해를 때문에 해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거지. 그 닉네임 바꾸죠. 그 카메 말고 융 같은 걸로 해요. 카융, 융. 칼융 말고 카융. 카융. 예. 아니, 가용이에요. 캄융 캄융. 왜냐면 저희가 융. 이 얘기를 좀 이 단어를 시작하면 계속 이 단어만 얘기해야 돼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네. 키치에 대해서. 아, 네. 그렇죠. 네. 이 책에서 그 7장인가요? 6장에서 대장정이라는 장이 네, 있는데 맞아요. 네. 거기서는 에세이예요. 그거는 그 계속 그 5장까지는 소설이 이어지다가 네. 6장인 대장정이라는 제목의 단락부터는 장에서부터는 그렇죠. 에세이거든요. 그리고 쿤데라 역시 그 장은 키치의 에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설이 아니라 1장부터 5장까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계속 가져오면서 이건 이랬고 저건 이랬고 테레자는 이때 이런 이유로서 이렇게 했고 네. 이게 바로 키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장이 이어지는데 이 키치를 다 이해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기치라는 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람들이.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 알고 너무 쉽게 읽은 카뮤님이 그 키치는 뭔지를 한번 정의 내려 주세요. 아니 일단 키치라는 게 예술 표현에서 많이 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근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아까 얘기했던 입체미술이든 아니면 정물화든 아니면 추상화든 이렇게 정해진 틀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작가들이나 사람들이 인식하는 옳은 예술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간단하게 저희가 갑자기 키치라는 단어를 얘기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뭐 갑자기 안 읽으신 분들은 뭐 키치가 뭐야? 키치 뱅뱅 네, 뭐 이거 이런 한번 거지. 아 사전적 정의부터 사전적 정의를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키치는 19세기 중엽에 생겨나 그 이후로 다른 모든 언어에 퍼졌던 독일 단어래요. 근데 키치에 대한 현대적 이해는 어떠냐면 어떤 저속한 작품이라든가 예술적 가치가 떨어지는 작품을 뭐 키치하다 그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작가가 밀란 쿤데라. 쿤데라가 아니, 제 아, 병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쿤데라가 네. 이러한 언어의 사용이 키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었던 형이상학적 가치를 지웠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키치는 그런 게 아니고 키치는 똥에 대한 절대적 부정이다. 여기 책에서 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키치는 인간 존재가 지니는 것 중 본질적으로 수락 혹은 인정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의 배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게 이렇게 들으면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사실 확 그래서 그게 뭔데 이렇게 네. 느껴지잖아요. 네. 이거를 너무나 쉽게 이 책을 읽었다고 하신 카뮤님은 다 이해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보자고요. 네, 들어봅시다. 설명 꼭 아니, 듣고 그래서 싶습니다. 지금 네. 얘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그냥 미술품으로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사비나르가 네. 일단 키치의 중점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비나가 어쨌든 지금 작가로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입체미술의 피카소를 일단 따라 그리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그 시대상적으로 정물화나 아니면 사실주의 화가로서의 활동을 했어야 되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게 올바른 인식이겠죠, 그게. 근데 네. 지금은 와서 요즘 현대미술 같은 거 보시면은 점 하나 찍어놓고 미술이라고 해요. 막 그림 그리고서 파쇄하면서 그것도 뱅크스의 그 풍선 날리는 소녀였나? 네. 그것도 작품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접근하는 거하고 다른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형이삭적인 그 단어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었던 그 부분이 다르게 인식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과거에는 이걸 다르게 보는 거를 키치라고 표현한 거와 그리고 지금 그런 형이삭적인 부분들 그런 걸 다 같이 뭉뜨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씩 이제 또 구별하고 이해하게 원화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뭐 저속한 단어 아니면 저속한 예술 뭐 이런 걸로 구분을 지은 거지 이걸 솔직히 그렇게까지 구분 지으면서 이해할 필요가 없는 단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이게 깊게 들어갈 그런 필요가 없는 단어인데 너무 네, 근데 어렵게들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점점 그걸 구분하고 세분화하고 어떻게든 내가 저걸 이해해 볼 거야.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 여기서 키치와 형 이상학
형이상학적이라는 두 단어가 네. 사실은 쉽게 와닿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형이상학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그냥 말씀드릴게요. 보여지는 세상의 본 바탕, 우주 자체, 그리고 그것의 바탕으로 드러난 만물의 운행 원리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가 돼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형이하학적으로 어떤 대상을 볼 때 바라본다는 거예요. 형이하학은 보여지는 세상 속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돌멩이가 있는데 이 돌멩이는 과거부터 그냥 돌멩이로서 형이상학적으로 존재했는데 네. 사람들이 그것을 문명 속에서 형이하학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저런 거야, 저럴 것이야 하고 사람들이 쑥덕쑥덕 해서 네. 나 자체의 존재는 원래 우주적 존재로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문화로서 만들어낸 어떤 그 사회가 만들어낸 것들로 형이하학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네. 그걸 그러면 안 된다. 키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쿤데라는 얘기하는 거고 그 쿤데라가 얘기하는 이런 키치라는 것이 저희가 좋아하는 작품 있죠. 깊이의 강요. 거기서도 그렇죠. 나타나는 걸로 예시를 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의 작품은 깊이가 없어. 깊이가 없어. 근데 그 작품의 깊이를 그 사회가 정하는 거잖아. 사실은 그 작품의 깊이는 그린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그린 사람만이 그 깊이를 체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시를 들 수 있다면 깊이의 강요를 한번 단편이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키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모순되고 내가 뭐가 한마디로 키치인지 정의할 수는 없어요. 네, 정의할 수 없어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이 개념을 아니, 근데 카미님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네. 이거를 답을 내리지 않으면은 네.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답을 내리겠다고 계속 파고들고 이게 뭐지 이런 순간 더 복잡해지거든요. 철학은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고 이 책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있어 확실히. 네, 그래서 불륜이 어디까지가 불륜이고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사랑이 어디까지가 정신적이고 어디까지가 육체적인 것이냐, 손잡는 것까지가 육체적이냐, 그것까진 괜찮다. 그러니까 바람의 기준. 바람의 기준 이런 것도 사실은 기준을 어디에 놓기가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 점점 더 파고들수록 더 모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왜? 무슨 생각을 뭐, 했냐면은 내가 손잡는 것까지 불륜인가? 손잡는 것부터 불륜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손잡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손을 몇 초 정도를 또 잡고 있는지 여러분 저희 또 저품격 독서 토론에답게 여기까지 하죠. 키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역시 또 역시 불륜에 아우. 역시 불륜이 진짜 재밌고 불륜 똥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키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똥에 대한 절대적 부정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 기억나실 거예요. 맞아요. 사실 키치는 뭔지에 대해서 생각이 안 이거는 나고. 진짜 네. 이걸 이미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형 이상학적이든 네. 이거를 이미 머리에 박아주셔가지고 네.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남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 개념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키치가 무엇인지 알 때 형 이상학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정의 내리는 건지에 대해서 좀 알고 이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이 좀 읽기 힘드셨을 것 같고 저 역시 네. 그랬고 어떤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 책을 다 읽고 이제 리뷰 같은 걸 좀 찾아봤는데 어떤 네. 분이 이 책을 19번 읽었대요. 와. 19번 읽었는데 한 8번째 읽었을 때에 대해 8번째 읽었을 때 어떤 키치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뚜렷해졌고 조금 더 명징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로 그 정도로 많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카뮤님은 한번 읽고 아니 애당초에 이 책을 한 번 읽진 않았겠죠 제가. 어렸을 때 읽으셨겠죠. 근데 한두 번 읽고 그냥 와 결국에 키치? 한두 번으로 끝나는 거죠 이거. 뭐 형이상학 뭐 아니 뭐 어쨌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이 무거운 것 같으면서도 가벼운 존재의 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네. 책에 대해서 또 나눠볼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오셨을 텐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가벼움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어떤 무거움들을 갖고 오셨는지. 네. 없으면 4화 종료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가요? 없으면 탐독 4화. 일단은 이 책 제목이 이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다 보니까 사실 이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벼움의 좀 전형적인 캐릭터는 이제 그 토마시와 사비나 그리고 약간 무거움, 약간 좀 이제 정형적인 그런 캐릭터는 약간 좀 테레사 그리고 프란츠 이렇게 좀 극명확하게 나눠지는데 네. 사실 이게 딱 나눠진다고 해서 이 작중의 그 시작부터 끝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토마시는 처음에 너무 가벼운 캐릭터였다가 테레사를 만나고 나서 아 테레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 약간 이러면서 좀 무거워지기도 했고 입체적이죠. 네. 입체적이었죠. 네네. 그리고 테레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되게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무거운 캐릭터를 했다가 토마시에 대해서 그런 배신감 같은 걸 느끼고 조금 버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 마을에서 혼자 있었던 그 마을에서는 그 이제 엔지니어랑 좀 바람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도 아 약간 나의 부도덕함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안 했어요? 안 했었지 않았나요? 했어요. 했나요? 기술자와 원나잇 스탠드를 네, 하죠. 하려다가 하고- 말지 않았나요? 아니 그래서 원나잇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서 그런 네. 설명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사실 비밀 요원이거나 여자와 하룻밤만 자는 이상 성애자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맞아요. 맞아요. 했잖아요. 네. 네. 그래요? 네. 그- 격렬하게 했어요, 그것도. 네. 아니, 침 뱉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네. 났었어요. 네, 침 뱉고 난리가 났어요. 때리고 침 뱉고 막 그렇다 침도 그랬어요. 뱉었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좀 너무 왜? 인상이 좀 남아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아니 너무 저품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아, 제가 아니, 맨날 책에 있는 책을-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제가 맨날 책을 새벽에 읽으니까 이게 좀 아. 읽는 돈 많은 돈 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아니 근데 포인트를 저도 놓쳤네. 되게 좀 네. 막 피곤하다 이렇게 읽을 때 좀 그 부분에서는 되게 확 좀 너무 놀랐어요. 충격적이잖아요. 여기서 너무 집중되게 읽었는데. 네. 저는 그 테레사가 되게 좀 뭔가 좀 보수적인 캐릭터고 네. 그 되게 이제 그 자신에 대해서 좀 책망을 많이 하길래 근데 보수적인 네. 안할줄 캐릭터이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인물들이 입체적인. 모두 입체적이기 때문에 네. 자신의 알을 깨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했어요. 이 네 명의 인물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어떤 그런 걸 깨기 위해서 간 거기도 하니까 네. 그냥 단순히 불륜을 하러 간다가 아니라 나를 좀 깨고 싶어서 간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더 기억에 남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테레자가 그 딱 한 번의 그런 외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근데 그 시골 가서 목가적인 생활을 할 때도 네. 그 불륜을 저지르지 않나요? 엔진이요? 그러니까 네. 맨 마지막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의 시골에서. 마지막 장에서 네. 그 어떤 키우던 개가 카레닌이잖아요. 네. 네. 그 카레닌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옆집 여자가 와가지고 아우 설마 걔 때문에 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면서 거기에 저 부인은 내가 이 동네에서 어떤 남자와 뭐 바람을 피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 네. 그게 바람을 피고 있었다라는 암시 같은 게 있었기 암시 같은 게 있긴 때문에 있었는데 네. 묘사는 네. 되진 않았어요. 정확한 네. 묘사는 안 나와요. 근데 금속 그런 자욱인가? 네. 뭐 금목자.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그 사랑하면 서로 다른다고. 불륜을 한다는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네. 어떤 나라는 좀 인간이 우리 불륜에서 좀 벗어나 봐요. 이건 네. 소설적 장치예요. 좀 벗어나 봐요. 하지만 소설에서 애초에 한 얘기라서 소설 맞아요. 얘기하다 보면 맞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벗어날 나오는 필요는 거. 없는데 네. 그 불륜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불륜이 아니라 네. 나라는 인물이 이 인생의 이 모순적 인생, 이 키치적 인생에서 계속 번뇌하는 가벼웠다가 무거웠다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모든 인물들이 되게 입체적이어서 좋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아무튼간에 모든 인물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무거움과 가벼움이 있어요. 네, 약간 예를 들면은 이제 토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나잇을 그러니까 그 3-3에 대한 원칙이 있잖아요. 3의 원칙이라고 네. 본인의 아, 네, 있죠. 짧게 만나는 사람은 그 3번 관계를 하고 헤어져야 되고 아니면 좀 길게 좀 만남을 좀 가져가고 싶은 여자는 그 3주간 만나는 게 원칙이었나요? 아무튼 그렇게 됐었는데 네. 근데 이 사람의 또 무거운 부분은 내 옆에 누가 자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12시가 되면 다 이제 내보내죠. 신달래요. 내가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이제 좀 집에 가주지 않을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본인의 약간 그런 원칙이 있는데 네. 이게 참 한 사람이 되게 그 가벼운 삶 속에서도 되게 그 스스로가 생각하는 무거움에 대한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재 삶에 있어서 가벼움과 무거움 뭔가 이거는 항상 언제든지 약간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또 바뀔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토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이런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기 이전에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이 질문을 디카프리오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디카프리오? 아, 그 확고한 기준이 있잖아요. 26 이상의 연인들은 만나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준이 있는 사람이 어떤 곳에서는 무거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약간 그런- 연기에 대한 무거움이 있지 뭐 않을까요? 그런 인생에 대한 아마 어떤 그렇겠죠. 무거움이 있을 연기는 수 있고 확실히. 네. 네. 그 창작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26살 밑으로만 만난다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네. 그럴 여러분들 수도- 어떠세요? 그
자신의 가벼움과 무거움이 어떤 게 있을지. 일단 전 체중이 무겁고요. 물리적으로 일단 물리적으로 가봅시다. 물리적으로. 갑자기요? 물리적으로? 가벼운 건 좀 생각이 가벼운 것 같고. 전 머리가 무겁고 머리가 무겁습니까? 네, 네. 얼마나 무겁길래? 지금 힘들어요. 지금 살기가 조금. 신생아인가요? 중력이 너무 세 머리가. 신생아인데 그러면? 중력은 그대로인데. 네. 그런 물리적인 것도 있겠고 어떤 네. 정서적인 거나 어떤 그 감정적인 것들에 대해 특히나 감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가볍고 무거운 게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떨 네. 때가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경중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 나의 마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모신 분들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경중을 보통은 생각하지 않지만 어느 때는 갑자기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참치님, 뭐 도스님, 카뮤님 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뭔가 무슨 색깔이고 어느 정도의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 어떨 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나를 보면서 되게 좀 별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전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근데 그건 이제 가벼움과 서로의 무거움의 차이니까. 그러니까 방금 별로다라고 하셨는데. 네. 아니 저거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되게 무겁게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떨 때는 되게 가벼워질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 크게 실망을 할 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뭔가 크게 나한테 좀 잘못한 거리가 생겨가지고 너무 크게 실망이 되면은 보통은 이제 좀 어떻게든 좀 화해를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범주를 넘어서면 내가 생각하는 상식의 범주에서 너무 넘어가면 전 이제 뚝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한없이 이제 그 사람이 가벼워지는 거죠, 저한테 있어서. 네. 그런데 저 말 역시 이 책에서 말하는 내가 굉장히 무겁게 생각했던 사람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반대로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가볍게 생각했던 사람이 굉장히 나의 인생에 무거운 존재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례식에 네. 생각지 못한 사람이 왔다. 맞아요. 나는 부고를 알리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의 부고를 어디선가 찾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다. 근데 그 감동이라고 말하기에 뭔가 되게 이상했어요. 저 사람이 왜 왔지? 저 친구가 나랑 학창 시절에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랬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나에게 되게 무거운 사람으로 다가왔고 반대로 나랑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의 아버지 장례식에 오지 않았어. 그랬을 때 느끼는 어떤 그 반대적인 양가적 감정? 연락도 안 왔어요? 연락도 안 왔어요. 심지어 그때 야구장에 있었어. 그 사람은 그러고 있다가 SNS에 그 날짜로 찍힌 경기의 야구 경기를 봤다고? 자신의 연인과 같이 올린 사진을 올리면서 그걸 보면서 되게 더 많이 실망을 했었죠. 와. 그래서 쉽지 않네요. 그런 것들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만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 되게 뚜렷해진다 뿐이지 사실은 어떤 사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들과 무거움들이 매일매일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좀 두 분이 얘기한 거 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벼워 사람이. 누가 그러니까- 본인께서요? 일단 체중도 가벼우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런 물리적인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느끼는 감정이 약간 기대가 없다라고 해야 되나? 기대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대하는 감정 자체가 좀 가볍게 느끼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한테 훅 들어오면 그게 저한테 거꾸로 무거워요. 근데 그 무거움이 좋으세요? 아니면 별로세요? 저한테 힘들죠. 저는 가볍게 생각했던 건데 그거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내가 물을 들고 쌉이 있었는데 이거 그냥 약간 대인관계 부족에 의한 어떤 것들 아니에요? 쌉이나네. 아니 그냥 사회생활이 부족한 내가 사람입니다. 사람을 많이 대하는 게 도와주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다가오면 싫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엄청나게 낯가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일단 이게 가끔 이제 사회적인 티가 돼가지고 이제는 좀 많이 어울리고 다니긴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하고 최대한 멀어지려고 해요. 일단 저한테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특히 인간관계에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가벼움과 무거움이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특정 단어들에 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무거움이. 네 일단 가족이라고 했을 때 가족. 저한테 이게 한없이 무거워요. 만약에 가족이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그냥 상상만 해도 좀 힘들고
그리고 가족이 뭐 즐거우면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또 힘들고.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제 아까 전에 좀 이것도 인간관계 관련이지만 뭐 친구나 이런 지인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한없이 또 가볍죠 이건.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무거움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 모든 사람들이 가족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그 무거움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 중에 약간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일본의 어떤 감독이 했어요.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 가족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안 볼 때 어딘가에 처박아 버리고 싶은 것이다. 왜요? 그냥 그 정도로 애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노 애증의 다케시는 존재. 그래서 가족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무거우면서 가볍고 왜냐면 가볍게 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네. 누군가 안 볼 때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거운 거기 때문에 그 기타노 다케시의 그 말 한마디가 네.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어떤 대변하는 한 줄기의 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 생각보다 좋은 말씀 찾아오셨네요. 원래 알던 10년 전부터 알던 얘기예요. 찾아오길 여러분 여기 대본 없습니다. 대본 없는 거 맞나 이거? 지금 아래 있잖아요. 아 이거는 그냥 책을 적어놓은 거예요. 체크해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보여주셔도 아무도 몰라요. 에이 진짜 여러분 네 어쨌든 간에 네. 좋아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도수님은 혹시 맞아요. 도스님 어때요? 네. 일단 계속 인간관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대체로 가벼워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모든 걸 다 무겁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진지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삶은 항상 행복하려면은 모든 걸 가볍게 넘겨야지 뭔가 좀 행복함을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가벼워지려고 하거든요.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막상 혼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무거워지죠. 그러면 이 네. 소설 속에서 나와 닮은 인물이 있다면 어떤 인물 같아요? 카프카? 프란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프랑스 잘생기고 몸도 좋고 능력도 아니 외적인 거 외적인 또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맞추면 그래서 감사합니다. 도스님 닮았다고 나 제가 방금 말하려고 비슷한 했는데. 거 외적인 거는 하려다가 외적인 것도 눈을 봤는데 외적인 것도 닮았어요. 이게 제가 저랑 눈이 맞춰서 제 대사를 뺏긴 기분이에요. 우리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이거 동의하는 거 맞아요? 잘생기셨죠? 프란츠를 닮은 것 같다. 네. 음. 왜냐면은 그 토마시랑 테레자는 이 서로가 가볍고 무겁지만 서로 융화되려는 그런 듯한 인물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비나는 이제 오롯이 이제 가벼움을 보여주되 무거움을 동경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벼움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거의 대척점에서 프란츠는 무거움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 동경심은 가벼움을 동경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프란츠랑 유사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프란츠가 가지고 있는 무거움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일반적인 그 학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올바른 것 같아 보이는 삶에 대해서 도덕적인 부분. 네 그런 삶에 있어서 막 권태기 비슷한 걸 느꼈잖아요. 프란츠가. 그래서 이제 사비나의 그 자유로운 모습 이제 뭔가를 저항하는 모습에 끌린 모습 때문에 동경하게 되잖아요. 그게 저는 가벼움에 대한 동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프란츠와 그 드라마적으로 얘기해 보면 사비나는 네. 그 프란츠에게 어떤 그런 억압된 나라에서 온 네. 사람이잖아요. 네. 거기서 느껴온 어떤 매력들, 네. 자유분방함, 네. 그 어떤 혁명적인 성격 네. 그런 성격에 이제 끌린 거군요. 네. 그러다 그렇다고 결국에 버림을 받. 네. 근데 아니 왜? 외국은 가지 네. 마세요. 왜요? 왜요? 갑자기 프란츠가 외국 가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 행진에 참여하지 않고 한지에 네. 참여하지 않고 달라는 거 다 주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괜히 아니 그냥, 근데 네. 헤어징이 훨씬 나아요. 프란츠 그 뒷얘기 못 보셨나요? 아, 네. 뒷얘기 보면은 그게 더 해피엔딩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프란츠는 해피엔딩은 아닌 것 같고. 아니 프란츠 자체한테는 네. 해피엔딩이죠. 너무 왜냐면- 머리가 깨지지 않았나요? 아니 왜냐면 프란츠는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그냥 그 클로린드 누구죠? 마리 마리 클로드. 클로드. 마리 클로드 네. 그- 전부인. 그 전부인이 장례식에서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죽어준 남편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죽은 이해는 무슨 상관이에요? 죽은 사람은 그런 거 못 보니까 상관없어요. 아니 근데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는 있잖아요. 네. 소용이 있던 없던 간에 네. 나의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인간의 몫이에요. 아 그럼요. 네. 그 저도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끝맺음을 하고 네. 제가 갖고 온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죠? 무엇일까요?
이건 발췌를 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협동농장조합장으로부터 전보를 받자마자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길을 나섰다. 그가 장례식을 책임졌다. 그는 묘비의 아버지 이름 아래 이런 비문을 새기도록 했다. 그는 지상에서 하느님의 왕국을 원했다. 이 장면은 아들이 시몽인가요? 네, 네. 시몽. 네. 시몽이라고. 근데 이것도 뭐 그렇지만 아들 이름이 시몽인데 그 토마시의 아들 시몽이 네. 토마시가 죽어서 장례식장에 이제 왔는데 그 비석에 아들이 비석에 비문을 썼어요.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이걸 보면서 나의 비석에 내 죽은 비석의 비문은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한 문장 그 당신의 비문에 한 줄기 문장을 새긴다면 이런 질문. 네. 아 이거는 이 짧은 시간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아니, 이거를 제가 아까 그 녹음 들어오기 전에 저희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비문을 새긴다면 감독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감독님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거를 한 줄을 쓰시겠어요 했더니 바로 답이 나왔어요. 뭐죠? 저는 세 글자면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요? 어떤 거예요? 했더니 답답해. 답답해? 답답해도 아니고 답답해. 그 되게 이게 굉장히 아 그 정도 생매장 당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게 뭐야라고 속으로 들다가 바로 드는 생각이 완전 리얼이다. 완전한 초하이퍼 리얼리즘이다. 또 예술적 답답해. 그런 걸. 네. 답답해도 아니야. 답답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답답을 네 번. 더블 답답이잖아요. 네. 더블 답답이잖아요. 그래서 네. 더블 버거처럼 그래서 와, 이 비문을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한 생에서 그 비문을 계속 기억하겠다. 이걸 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옆에 그럼 나도 이렇게 쓰겠다. 옆에 묻히겠다 내가. 그런 다음에 난 더 이렇게 난 더. 아니 저 대화를 하고 있어요 비문으로. 난 더해서 나는 한글이고 더는 THE. 어떤 것으로 명명되겠다. 난 더. 아니, 그래서 중의적인 그럼 제가 그 옆에 묻혀가지고 네. 연무더 파헤치지 마세요라고 써드릴게요. 공지로 공지문이었어. 그냥 다 같이 묻히죠. 공지로 파헤치는 이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어떤 비문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아까 전에도 가볍게 생각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바로 떠오른 게 있는데 그냥 저는 왔다감. 왔다감. 네. 왔다가 약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한 생 그냥 약간 허무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뭐 별 크게 의미를 남겨둘 필요가 있나? 그냥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뭐 가볍게 웃음이나 던져주자. 그냥 왔다감 하고 이렇게 쓰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위대한 업적이 나중에 생긴다면 그 업적을 쓰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직은 없잖아요. 아직은 없으니까. 하지만 만들어봐요. 큰 일을 언젠가는 하고 싶으니까. 마치 네이버에 양력을 쓰듯이 그렇죠. 묘비에다가도 양력을 쭉 나열하는 거군요. 죽기 직전에 제가 생각했었을 때 그래도 내가 살면서 이거 하나는 잘했지. 그 중에서 제일 내가 뿌듯했던 거. 태어난 좀- 거? 마치 태어난- 이력서를 태어난 내는 것도 것 나쁘지 같이. 않죠. 되게 캐릭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내 이름과 내 야망이 업적. 있어요. 근데 가다가 진짜 업적 없으면 나중에 뭐 무슨 초등학교 졸업 뭐 이거 나오는 거 아니요 그런 그런 거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적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력을 적는다. 내가 찬란했던 이력을 적는다. 카뮤님은 어때요? 저는 옛날에부터 생각한 건데 상자 속의 고양이. 상자 속의 고양이, 네. 본인이 고양이? 네. 슈레딩거의 고양이, 슈레딩거 고양이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역학을 얘기하겠다. 어. 와, 아니 어차피 무덤에 들어가면 제가 더 이상 없잖아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네. 네. 근데 저는 일단 영이라는 게 있다는 걸 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상자 속의 고양이라는 게 두 가지 가능성을 계속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거를 계속 생각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약간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으로 근데 약간 어떤 뭐 물리학자가 그러고 딱 보면 뭐야 슈레딩거 무덤이 왜 여기 있어? 약간 이런 뭐야 한국에 왜 있지? 근데 비석 뒤에 돌아보면 카뮤딩거 이렇게 써 있어요. 제 이름이 오늘따라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군요. 카메딩거. 들으면서 생각해봤는데 답답해랑 지금 슈레딩거는 네. 누군가 파볼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파헤쳐지는 거야. 답답하니까 파들이고 혹시 살아있진 않으실까 파볼 것 같고 그러면 답답해 이러면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공지해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파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내 것만 남아 있겠네. 형법 써드릴게 형법. 형법으로. 형법 몇 조 말해서 도굴은 금지될 것. 그 알쓸 신잡인가 거기서 봤는데 네. 그
아버지의 묘비에 비문을 써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하시겠어요라고 이제 전화가 왔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딸인 그 본인이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 세상은 의외로 뭐 재밌다. 세상은 의외로 재밌다. 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아 진짜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막 당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뭔가 세상은 의외로 어떻다라고 정의 내리고 가고 싶은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세상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평점을 스스로 매기는 거네요. 내 삶이 어땠다라고 평점을 매기는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난 더라고 했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그냥 웃자고 한 하신 것 얘기고 같고. 어. 정확히 뭐예요? 세상은 나한테 의외로 어땠을까? 세상은 의외로 할 게 많다. 이렇게 조금 그럼 다들 하나씩 뒤에 붙여보죠. 세상은 의외로? 나름대로 네. 아니면 의외로? 저는 세상은 그래도 즐겁다. 어, 라고 생각을 그래도. 합니다. 그래도 즐겁다. 저는 세상은 세상이다. 아 됐어요. 아 됐다. 네, 여기까지 하죠. 네. 다음 개쩐다 생각했는데. 네, 다음 진짜 개쩔었고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책에서 보시면은 지금 토마시가 네. 네. 잠깐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는데 테레사? 사비나? 아, 테레자? 테레자요. 테레자. 네. 밀란 쿤데라? 테레자를 만나면서 우연이라는 말을 6번이나 쓰면서 맞아요. 우리가 우연히 내가 거기를 갔고 거기서 우연히 또 병원 진료 보고 펍을 가고 너를 만났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호텔 방 넘버도 6이고 6호고. 진짜 여러 가지로 6이었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진심으로 우연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네. 모든 건 약간 필연적이다라고 느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우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우연이 있다라고 믿으시는지 이런 게 궁금해졌어요. 근데 저는 우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의 시간과 너의 시간은 사실 다르잖아요. 다르게 흘러가는 거고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은 다를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이 서로의 약간 그런 타이밍 같은 것들이 겹칠 때 이거는 사실 필연보다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연이 물론 이건 우연히 여러 번이 이제 겹쳐가지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나한테 내가 좀 필요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생각했던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지? 이런 부분이 저는 약간 좀 운명같이 느껴질 것 같아요. 운명을 믿으시나요 혹시? 근데 저는 그 좀 운명론자입니다. 운명이나 우연이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가 그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확률이 좀 높아서 그 확률적인 계산에 의해서 한 거면 운명이나 우연이 아니라 어떤 내가 그 유지자 경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네. 내가 생각한 대로 가까워지고 이루어진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우연이라면 사실 우연은 우연이라는 말로 대체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네. 지금 이렇게 써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리마가 아닌데. 무보수 열정 페이. 우연처럼 독서 모임에서 만났지만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내가 독서 모임에서 생각이 잘 맞고 즐거운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이런 걸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어떤 생각이 기저에 있었고 그게 지금 우연처럼 실현된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기존에 꿈꿔왔었던 내가 그냥 실현을 한 거고 그럼 우연이 아닌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찌님이 옛날부터 좀 장기 플랜으로 계획했었던 건이었고 네네. 토마시와 테레자를 만난 것은 사실 뭐 테레자가 뭐 악의 조직도 아니고 사실 뭐 토마시의 상사를 뭐 일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 원진을 나가야 되는데 원진 못 나가게 뭐 그 6번의 우연이 있었다. 했고 네네. 뭐 호텔방 그 호텔이 6개,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 하필 테레자가 있는 그 호텔로 갔고 전부 다 뭐 계약을 해가지고 뭐 방을 못 빌리게 만든 다음에 그 또 방 넘버를 6번 방밖에 할 수 없게끔 뭐 그 사장을 섭외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책에 계획이 게 아니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책을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테레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토마시를 만나기 위해서. 토마시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테레자를 만나기 그것에 위해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은 아니 없다. 저것도 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저런 이제 반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사들이라면은 왕진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대타해야 될 그런 가능성은 언제든 있단 말이에요. 네. 특히 이 당시라고 하면은. 네. 근데 그걸 우연이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하죠. 그리고 펍에 가는 거는
이 사람도 물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의식주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왕진을 가야 돼요. 되는 집과 가장 가까운 데를 잡았을 가능성이 크니까. 네, 그렇게 가면은 호텔도 묵고 하는데 호텔은 애당초에 아까 6호라고 했는데 네. 일반적으로 6호라는 호실은 없어요. 보통 층마다 해가지고 106이든 206이든 6은 다 있을 거예요. 아니죠. 1층마다 방이 하나일 수도 있죠. 층마다 방이 하나면 도대체 얼마나 큰 건가요, 방이? 고급 호텔이었을 수도 있죠. 고급 호텔도 그렇게 방을 쓰지 않아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없어 그런 거. 체코 가보셨나요? 체코에 그런 게 익숙한 걸 수도 체코 있죠. 가보고 싶다. 저도. 검색해봐요. 체코 아. 맛집 한번 이 알아봐요. 책을 보면서 제일 먼저 검색했던 게 저 호텔이었어요. 얘기에 끼고 싶지 않다. 그랬었어요. 이거 여기 얼마나 꽂혀져 아니 있는 근데 거야? 어쨌든 그래서 우연은 없다. 저는 진짜 우연히 없다고 믿어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다 필연이다. 아니 근데 그 이제 그 카미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면 뭐인 거예요? 맞아, 테렌 우연이 아니면 씨와 그 토마스 씨가 만난 거예요? 이게 우연이 맞아? 라는 생각은 전 계속 들어요. 그리고 그 카면님은 우리가 만난 게 우연이든 필연이든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긴 그러니까 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의 네. 어떤 그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우연이든 필연이든 사실 그거는 지나간 거고 네. 지나간 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죠. 아, 왜 연연하나요? 이미 끝났는데. 그 과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저는 과거에 빠져 살거든요. 과거에 좋았던 일들을 항상 생각하고 걸어갈 때도 네.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항상 생각해요. 아,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진 않으시잖아요. 아니 애당초에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제 필연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네. 저는 완전히 모든 게 우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우연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그 우연으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께 학습을 받다 보니까 그거의 결과물들이 이제 필연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다른 부모님을 만났으면 또 다른 선택을 그렇죠. 했고 다른 성격이 됐을 거고 음. 이렇게 해서 모인 것도 사실 어떠한 계기들이 있어서 이런 모임을 생각하셔서 만들게 되었을 거고 뭐 참석하게 된 것도 어떤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이제 이렇게 만남을 이뤄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저는 모든 게 반대로 모든 게 우연의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타입이에요. 우연히 만들어낸 필연이다. 네, 아.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면님은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할 거기 때문에 들어보진 않을게요. 네. 아무튼 많이 들었으니까. 네. 네. 이런 견해가 있다 정도로 네, 하고. 그러니까 네. 이런 네. 얘기도 있다. 아니면 조금 더 우연에 대해서 뭐 듣고 싶은. 아니 근데 그렇게 네.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아, 느낌이 그럼 그 얘기 한번 들기 해봅시다. 때문에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제가 이거를 네. 명백하게 정의를 내린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요? 콜럼버스? 아니요. 콜럼버스는 그 깨진 달걀 그거고 삶은 달걀. 닭이 먼저 이거 약간 좀 유교적인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네. 유교적 관점에서. 무조건 닭이 많다고 먼저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혹시 왜?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아니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그러니까 부모를 존중을 안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여서 와. 너는 지금 야. 부모를 무시하고 너부터 먼저 챙기는 거냐? 이거에 아니 대해서 그거 너무 유교적이잖아요. 잠깐 저 그래서 이거에 맞아요. 대해서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저는 달걀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이유가 유전적으로 돌연변이들이 거쳐지잖아요. 이제 네네. 돌연변이가 생기잖아요. 네. 유전자가. 그러면서 나온 결과물들이 이제 저도요. 모든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달걀이 먼저다. 왜냐면 저도 이거에 맞는 게 부모님이 네, 닭이 아닐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최초에 공룡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룡이 닭이었을 가능성이 크대요. 큰 닭. 네, 근데 깃털이 있었대요. 근데 조금 닭과 공룡 사이에 어떤 애였는데 네, 닭룡 같이 네. 닭룡이었는데 그 닭룡이 진화되다가 조그매지다가 딱 알을 낳는데 그 알은 닭인 거야. 네, 그러니까 딱 엄마를 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냥 엑스맨 같은 거야. 변이 챙기고 네, 나는 닭이야. 난 치킨이야. 맞아요. 반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또 모순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은 네. 당룡을 먼저 얘기하셨죠. 네네. 아니 너무 산으로 가지. 아니 근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게 당룡을 아니, 그냥 먼저 얘기하셨죠. 네. 그러면 결국엔 닭이 먼저다. 닭이 먼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 것은 이제 유전적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제 변화해지는 알겠습니다. 거지만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닭이 먼저입니다. 그냥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로 끝냅시다. 아, 맛있겠네요. 오늘 저녁은 괜찮네요. 치킨이다. 저녁은 괜찮은데요? 치킨. 네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나누고 싶었다기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있어요. 이 인물들이 이 밀란 쿤데라가 이 책을 굉장히
철학적이고 정치적으로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맞아. 언뜻 보면 그냥 연애 얘기 같고 불륜도 있고 뭐 어떤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더 무겁고 경중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어떤 사유가 어떻게 되고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네. 그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람들이 읽을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써왔는데 테레자는 그 당시 68년도에 당시에 위기의 국가 체코를 의미하는 것 같고 토마시는 그 당시에 그 인물들 테레자는 그 국가 자체고 네. 토마시는 그 국민들. 국가 안에 있는 시민. 68세대를 겪었던 그 사람들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고 테레자가 꾸고 있는 꿈은 체코 국민 그 당시 국민들의 불안 그렇게 읽어보니까 좀 오히려 잘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도대체 테레자는 맨날 왜 꿈을 꾸는 얘기를 왜 계속 얘기하지? 왜 계속 그걸 뭐 아침에 나 그런 꿈을 꿨어. 너 때문에 불안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매 편마다 네. 꿈을 계속 꿔. 나도 꿈을 맨날 꾸는데 왜 이 작품에서는 계속 꿈 얘기를 할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토마 씨가 총 들고 있고 아 그 근데 수영장에서 꿈은 여러 납치를 개가 해요. 있어요. 맞아요. 꿈이 그러니까 많이 꿈 나오기 얘기가 때문에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책을 읽으실 때 이 읽을 때 좀 불편하다. 왜 내가 이거 읽으면서 그냥 그 관계 이야기고 연애 얘기고 이런 얘기 같은데 왜 읽기가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지라고 했을 때는 네. 이렇게 인물들에게 그 시대상의 어떤 그 개념들을 좀 넣어서 읽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한마디로 역사 공부하세요, 다들. 역사 공부 재밌는 견해네요. 네네. 그게 단순히 인간의 소설 속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대입해 봤는데 좀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음. 이 밀란 쿤데라가 책 자체가 일단 그 시대상들을 엄청 많이 집어넣은 게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책은 역사를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역사를 공부는 아니더라도 헛탈기라도 약간 네. 보시고 좀 해야 네. 이 책은 좀 읽기가 좀 더 수월하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보다 보면 그냥 잠깐 보고도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프라하의 봄이라고 치면 프라하의 봄에 저런 게 프라하의 봄이구나 이렇게 네. 했지만 그 앞뒤의 사정, 그 국가 간의 사정들을 자꾸 보게 돼요.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 계속 되짚어가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 계속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역사적인 것들을 보고 읽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최소 소련과 독일 간의 관계까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최소는 그거죠. 최소는. 그리고 어쩌다가 68 혁명이 일어났고 68 세대들이 그렇게 혁명적인 일들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전까지는 왜 전 지구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나 했을 때 그것의 이유는 뭐 TV의 발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베트남인들 TV로 생중계하잖아요. 네. 그걸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머릿속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미국은 우리를 지켜주는 우방국이고 체제를 만드는 아주 큰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도 결국엔 제국주의적인 거랑 뭐가 다를까라는 것에서 시작된 게 혁명이거든요. 68혁명.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역사 공부하시면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주제로 이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인데 사랑은 단 하나의 은유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 책에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한 번 듣고는 잘 와닿지 않았는데 은유에서 생겨날 수 있다. 그 모든 어떤 사랑이라는 것들이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그 전에 약간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이 표현이 어떠한 이야기에서 좀 나오는지 좀 네.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역사는 그 후에나 시작되었다. 그녀의 몸에서 열이 나는 바람에 그는 다른 여자들에게 그랬듯이 그녀를 돌려보낼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불현듯 그녀가 바구니에 넣어져 물에 떠내려와 그에게 보내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 은유가 위험하다는 것을 나는 이미 말한 적이 있다. 사랑은 은유로 시작된다. 달리 말하자면 한 여자가 언어를 통해 우리의 시적 기억에 아로새겨지는 순간 사랑은 시작되는 것이다. 일단 말을 너무 잘 쓰신다 확실히. 네, 그 목소리도 좋았어요. 방금 제가 읽은 목소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은유란 여기까지. 은유란 이렇게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끌리는 감정을 더 잘 끌리게 하는 어떤 그 포장지 껌 포장지 같은 게 아닌가? 네. 근데 그 껌 포장지가 되게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감정을 더 증폭시키는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렇죠. 요즘 사실 플러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덱스 씨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플러팅 같은 거죠. 이게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 플러팅에 대해서 그 말을 되게 이쁘게 하면은 일단은 너무 기분이 좋고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성이면은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랑이 단 하나의 은유로 시작할 수 있다. 저는 네. 충분히 100%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역시 저밖에 없는 네, 거죠. 반대는. 그저 도스님 생각은 어때요? 맞아요. 도스님 생각은. 저는 물론 책에서는 그 은유로서 이제 이게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좀 더 다른 느낌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은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뭔가 다른 것들을 엮어서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이게 이 문장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반대한 거라기보다는 이게 조금 다른 생각이 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설명해 주신 게 네. 뭐 지금 포장지 얘기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제 플러팅 같은 것도 약간 좀 잘 표현해가지고 해주면은 또 기분이 좋다. 저는 그딴 거 다 필요 없거든요. 포장지는 포장지죠. 그딴 네. 거라뇨. 아니 마케팅이잖아요 결론은. 네. 네. 마케팅 포장지는 맞아요. 그냥 포장지고 네. 플러팅도 그냥 말만 잘해줄 뿐이에요. 네. 굳이 거기에 왜 얽매여가지고 그 은유라는 표현으로서 그걸 사랑이라는 걸 희석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사랑이라는 걸 희석시킨다는 것이 좀 견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런 것이 내가 그 사람을 더 열렬히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과하다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요 정도 사랑하는데 네. 그 은유를 통해서 갑자기 너무 증폭시켜서 했다가 나도 속는 거야. 네. 그랬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네. 내가 저 사람을 되게 열렬히 사랑하고 있어 이미. 네. 그런데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는 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뭘까? 그래. 그런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수록 내가 그 네. 사람을 더 많이 깊게 사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보세요. 아니 내가- 사유까지는 인정해 줄 수 아니 있어요. 내가 저 사유를 사람을 인정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을 깊게 생각할 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이지. 이러면 네.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 저 사람이 내 친구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덧붙여서 가서 서로 간의 생각이 막 쌓여가면서 신뢰가 쌓이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더 네. 크게 배신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네. 조금 그거는 근데 아까 전에 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완전 다른 스타일인 거죠. 네. 아까 전에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저는 한없이 가볍단 말이죠. 네. 기대하지 않아요. 아. 뭘 빌드업 쌓지도 않아요. 굳이 왜 쌓아야 될지를 모르겠고. 아니 어차피 친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친하게 지낼 거예요. 네. 그걸 이 사람은 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 사람 무거운 사람이야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저한테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은유가 굳이 필요한가라는 개념인 거예요. 정확히는. 이게 지금 은유가 없어도 우리는 사랑을 하고 살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사실 포인트가 좀 다르다고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드는 게 네. 은유에서도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은유만이 사랑을 발현시킬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네. 은유에서도 사랑이 싹틀 수 있다. 그러고 네, 이런 그게 생각보다 포인트여가지고. 큰 부분 차지하고 있다. 저는 이 은유적 표현이 제일 좀 인상이 깊었던 이 책의 그 줄거리가 뭐였냐면은 그 아까 우연 얘기를 하셨었을 때 네. 그 6시 6호 방에 묵으셨네요 하면서 이제 그 테레사가 저는 6시에 퇴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토마 씨 역시 이 천상 바람둥이 약간 그런 성격인 그 토마 씨가 너무 좀 매력적인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하지만 저는 7시에 기차를 타러 가야 된다고. 이게 사실 은유적 표현은 맞잖아요. 이게 나도 너랑 좀 뭔가 이렇게 하고 싶기는 한데 시간이 있어. 나의 상황이 사실 이렇게 여의치가 않은데 사실 조금 이 7시라고 하는 게 역까지 거리가 솔직히 얼마나 됐을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또 오늘 밤은 너랑 나눌 수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선긋긴 했지만 결국에는 남아가지고 벤치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이게 정말 이 함축적이고 은유적 표현을 하면서 이 테라사가 사실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퇴근하고 딱 벌컥 문을 여니까 갑자기 웬걸 토마시가 책을 읽고 있네. 전 여기서 좀 사랑이 좀 많이 싹 탔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좀 기다려주는 우리가 모습이. 서로에게 연애를 하는 그 초창기에는 서로가 완전히 은유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은유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닐 수 있죠. 근데 내가 저 사람에게 계속 호감을 뭔가 느끼고 있어. 어떤 신호가 나한테 오고 있고 그 신호 주파수가 잘 맞아. 그러면 언제든지 나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은유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설령 그게 은유적이지 않고 그냥 밥 먹었어? 아 이거 너무 정우성 같네. 밥 먹었어요? 뭐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근데 그냥 진짜로 나의 식사가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제 카미윤처럼 그냥 상막 가신 분이 밥 먹었어요? 이러면 진짜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건가 보다 하는데 카미윤님한테 호감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저거 뭔가 은유적 표현 아닌가? 그렇죠. 이제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밥 먹었어 물어보지 않는데 나한테만 밥 먹었어 물어보는 것도 되게 설레요. 맞아요. 밥 먹었어? 그지? 왜 눈에서 경멸이 이상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물론 그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긴 근데 한데 제가 일단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열린 마음이 된다는 거죠. 열린 오픈 마인드가 어.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좋게 근데 이건 받아들인다. 확실히 동의가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다 보면은 확실히 연애하기 직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뭐든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은유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뭔가 받아들이게 돼요. 끝까지 은유라고는 얘기 안 하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은유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은유의 뭔가 있긴 억하심정인가? 하겠죠. 아니 은유의 억하심정 있어요? 연애하다 망해서 네. 뭐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있는 일이니까 카메님은 연애할 때 그럼 어떻게 내 사랑을 좀 표현을 해요? 안 하죠. 연애 표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놓고 해요. 대놓고요. 널 내 겁나 알을 사랑해. 낳아도 뭘 어우. 아니요, 그렇게 미쳤어요? 그건 아닌 그렇게 것 같고. 미친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하나만 예시를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아니 그냥 진짜 대놓고 좋아한다고 처음엔 표현을 해요. 그냥 진짜 처음부터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전혀 은유적이지 않네. 원패턴? 네, 진짜 처음부터. 배고파, 좋아해, 사랑해, 보고 싶어? 보고 네. 싶어도 사실 은유적 표현인 거 아시죠? 진짜 보고 싶어서 하는 얘긴데요. 아니 그리고 좀 뭔가 보고 싶어는 사실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만큼 널 사랑해, 약간 이런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이게 생각에 따라서 이게 은유적 표현이 될 수 있다. 아니 근데 그냥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에는 좋아한다는 단어 너무 흔하잖아요. 네. 아니 제가 그- 좋아한다는 단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밥 네. 먹었어라는 단어를 안 쓰던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곤 하면, 근데 지금 제가 진짜 좋아해, 사랑해 이런 특정 단어들을 진짜 안 써요. 근데 그런 그잖아요. 그 좋아해 사랑해 이런 어떤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더라도 그 나의 아저씨에서 뭐 사가? 이거 있잖아요. 저 그거 너무 그 설레. 와이프가 집에 있는데 전화해서 퇴근하는 길에 뭐 사가? 매일 물어보고 맞아. 하는데 그것이 뭐 사가가 사랑해라는 말로 변환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나의 아저씨. 아니 근데 아저씨.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은 진짜 뭐 사가예요. 일단은 확실히 단 하나의 은유에서 생각날 수는 있다는 생각은 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서도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은 이해는 안 많은 되지만 분들은- 존중과 그러니까 존중은 해줄 수 있다. 아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연애했던 분들도 그렇게 느꼈던 분들이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그분들 얘기 또 들어봐야 되는 거고요. 아니 마무리 못 짓기 뭐 이 소리를 또 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어쨌든 마무리 지으려고.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네요. 자, 그럼 이제 토론에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명씩 이제 돌아가면서 이 소설의 주인공이 누군지 사실 좀 모호해요. 근데 네 명의 인물이 있으니까. 네 명의 인물이 있는데 네. 지금 녹화 전에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각자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2대 2로 좀 갈리긴 했어요. 갈리긴 했는데 저는 얘기 아직 안 했는데 했나요 제가? 하셨습니다. 네네네. 아 그래요? 근데 좀 바뀐 것 같아서 아, 네네. 지금 얘기를 통해서 그럼 진짜요? 바뀌신 우리 모찌님부터. 그럼 저부터 이제 하고 이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건데 네. 저는 아까 제가 누구라 그랬죠? 테레자라고. 테레자. 테레자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레자는 오. 밀란 쿤데라가 사랑한 캐릭터지 네. 제가 사랑한 캐릭터는 아닌 것 같고 사랑했다기보다 나를 더 이입해서 볼 수 있는 캐릭터는 토마시 같아요. 근데 토마시랑 닮으셨어요. 그 바람기 있고 막 그런 게. 저는 네. 모태솔로예요. 저는 모태솔로고 네. 그 토마시가 어떤 가벼움과 무거움에서 제일 많이 번뇌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왔던 어떤 생활들 있잖아요. 네. 그 생활들을 어느 중간부터는 그 테레자를 만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기준점으로부터는 알아요. 자신이 이 가벼움을 더 이상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네. 근데 그걸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서 같이 산다는 것, 그냥 사랑을 하는 것과 사랑해서 같이 산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인생에서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저는 토마시가 조금 더 저와 닮아 있는 것 같고 그 번뇌하는 일들, 고민하는 일들이 저랑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죠? 그와 테레자의 사랑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피곤하기도 했다. 항상 뭔가 숨기고 감추고 위장하고 보완하고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질투심과 고통과 꿈에서 비롯된 비난을 감수하고 죄의식을 느끼고 사랑을 정당화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네, 요 문장으로 제 이 소설에서 느끼는 감정이 좀 발췌될 수 있는데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에 대한 용서 혹은 후회 혹은 수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마시가 어떤 입체적인 인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일단 아까 전에 생각했던 인물상하고 일단 지금 모찌님이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저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도 약간 사비나 쪽에 좀 이입이 좀 많이 돼서 네. 주인공은 사비나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잠깐 소개해 주셨던 프란츠 프란츠? 프란츠 카프카.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현대 사회에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약간 역할 같은 거를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진짜 프란츠도 맞다. 이게 프란츠가 어쨌든 간에 지금 학교 교수를 하면서 일단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나름 있는 그리고 지금 권위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집안에서는 또 약간 또 불화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외도도 하고 맨날 이제 고정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엔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외도였던 사비나는 이제 또 도망을 가버리고 그리고 아내하고는 헤어지게 되고 뭐 헤어졌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가출을 했죠, 가출. 네. 그 나이에 먹고 가출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네. 어쨌든 그 상태에서 또 젊은 이제 여제자와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는 아까 전에 중간에도 얘기해 주셨던 클로드의 그냥 장식용 남편. 네. 죽은 남편이 남편. 돼버린. 네. 그래서 참 근데 이게 우리 삶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역경도 있고 하고 하는데 뭔가 고정된 틀에서 너무 갇혀 있고 그리고 뭔가 그 내 인생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싶은데 그 끝은 항상 그렇다는 보장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 느낌이 지금 순간 확 와가지고 그쵸. 그 갑자기 프란츠의 위입이 좀 되네요. 저는 이런 맞아. 토론을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뀐다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게 설득이 됐다라는 네, 느낌이 좀 설득이 됐다는 느낌이라서. 일단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까 그 저랑 같은 사비나였던 도수님의 얘기 좀 들어보고 제가 사비나. 네. 삼촌이요. 조수님이 사비나.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주인공이 꼭 한 명일 필요는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이제 좀 분명하게 좀 대립하는 구도가 있었어요. 네. 초반부터 해가지고 테레사랑 이제 사비나가 대립하는 구도였죠. 네. 왜냐면은 이제 토마시 입장에서는 둘 다 사실 연인 관계인데 네. 좀 약간 정실이냐 아니면 약간 첩이냐 약간 이런 분위기 같긴 했는데 네. 아무튼 테레자는 엄청 무거운 역할을 했었던 캐릭터고 네. 이제 사비나는 엄청 가벼운 역할을 했었던 캐릭터였는데 네.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제일 많이 이 구절이 나왔던 존재는 사비나였어요. 그래서 이 사비나를 중심으로 모든 그런 스토리 라인이 좀 이어져 가고 좀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좀 사비나가 결국에는 좀 주인공 역할로서 롤을 더 제일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저기 네. 뭐야? 도스님은 저기 네. 뭐 해야 된다. 도스님. 저기요? 죄송합니다. 저기 네. 도스. 네. 어쨌든 저는 앞서 이제 카뮤님이랑 참치님이랑 얘기하시는 걸 듣고서는 저는 테레자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오히려 이제 책의 구성도 사실 그 테레자한테 할애한 부분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카레닌을 붙이면서까지 이제 단순히 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토마시와 테레자의 어떤 큰 요소로도 작용하는 게 카레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비나에서 영향도 많이 받았고 이제 그 테레자 자체도 본인은 무거움의 입장으로 좀 시작을 했지만 이제 가벼움과 융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작가가 어떻게 보면 의도했던 캐릭터가 아닐까. 이제 우리도 지금 보통 무거움으로서 살고 있지만 가벼움도 같이 섞이면서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테레자한테 포인트를 잡아서 포커스를 잡아서 그 이야기들을 진행시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주인공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네. 어쩌면 네. 카레닌이 주인공일지도 카레닌이 마지막에 주인공처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맞아요. 카레닌이 그 생각도 그 했었거든요. 안나 카라리나의 이름을 따온 거잖아요. 거기에 등장인물 네. 알렉세이 카레닌을 가지고 온 건데 네, 되게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마무리하니까 뭐 그냥 재밌는 여담 같은 거지만 네. 톨스토이하고 프란츠 카프카를 되게 좋아했대요. 밀란 콘데라가.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작중에 나오는 그 프란츠도 프란츠 카프카에서 떼온 거고 그렇죠. 되게 재밌는 게 안나 카레리나 읽어보시면 거기서도 개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개가 막 이제 개의 시점으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개의 약간 시점으로 나오죠. 카레닌의 시점으로 개의 시점으로 나오잖아요. 막판에 네. 나오죠. 그걸 보면서 되게 유쾌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재밌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아니 넘어가도 그 되는 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봤는데 이분 카레닌이라고 이름 지어준 것 자체가 네. 그 사실 그 토마 씨가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네, 네. 예, 본인이 바람을 펴놓고서는 그 바람을 피는 것을 이제 눈 감아주는 그 느낌을 강아지한테 씌워주면서 네. 약간 좀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 네. 그렇게까지 생각 못 해봤어. 근데 작중에서도 약간 그런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테레자한테 그런 강아지를 붙여준 게 아닌가 해가지고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되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그거 듣고 이게 나서 되게 지금 오, 잘 그랬거든요. 해석한 아, 그래요? 네. 나 전혀 생각 못 했었어. 성별 그렇게. 때문에 이름 붙일 때 톨스토이냐 카레니냐 네. 이런. 근데 톨스토이는 너무 별로야. 톨스토이는 너무 못생겼어. 강아지 이름이 톨스토이야. 그러다가 오늘 이 책 아주 흥미로워서 사실은 그 튜나님께서 이거 2부, 1, 2부로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그걸- 정도로 그걸 촬영할 때 생각이 나가지고 네, 하필 기획했을 때 했었어야 했는데 기획할 때도 들어줬을지는 또 모르겠. 왜냐면 방송이니까 네. 저희가 요거 녹화 이제 끝나고 또 한번 더 재밌게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쉽군요. 네, 비속어 좀 섞어가면서 네.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저희 4화 탐욕스러운 독재들 4화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네. 5화 때 할 책을 오늘은 좀 특별하게 미리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좋은데요? 우리가 한번 고민했던 책들이 있죠. 네, 그 중에서 일단은 우리 모찌님이 네. 지금 또 추천을 해주셨던 가짜 노동 이 책도 있었고 그 외에도 또 뭐가 있었죠? 또 뭐가 나왔었죠? 한 3권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가짜 그 중에 노동이랑 하나가 가짜 노동이었는데. 그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아. 요즘에 핫한 거잖아요. 차인표. 네, 맞아요. 네. 제가 배우가- 추천했었군요. 네, 네. 본인이 추천하셨어요. 그리고 네. 이제 카뮤님이 추천한 음악 소설집이라는 작품, 이 소설집인데 한국 대표하는 작가분들 김혜란, 김현수 작가는 또 남자분이에요. 김혜란, 김현수, 윤성희, 은희경, 편혜영 작가가 이제 같이 엮어낸 음악 소설집이라는 소설집이 있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가 노미네이트 됐는데 여기서 결정된 거는 사실은 많이 찬성했던 게 가짜 노동. 네. 데니스 네르마크르 이름이 어려워요. 네르마르크 이렇게 이런 작가라는데 저도 아직 안 읽어봤는데 네. 좀 느낌이 좋아서 그 네. TV에서도 많이 이제 회자가 돼서 한번 이 책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모두 이제 노동에 대한 견해가 이제 네. 있다 보니까 과연 가짜 노동이 저희가- 좀 저희가 절감을 많이 한 것 생각하는 같아요. 저희 다 프롤레타리아여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의 책이 맞는지 한번 저희가 이번에 읽어보고 네.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또 만나요. 여러분 잘 자요. 안녕. 한마디씩 해주세요 다들. 아니 다들 왜 이래요? 해주세요. 여러분 은유는 없어요. 뭐 이런 거. 은유에서 여러분, 그냥 사랑을 오아이 때 시작했어요. 여러분 5화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